네, 어제는 파월 효과, 오늘은 트럼프 효과를 기대했던 저인데 시장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합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방향성을 좀 달리하는데 네. 코스피는 0.6% 정도 하락, 코스닥은 0.3%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재료가 좀 많은데 어떤 거에 반응을 할지 뭐 오늘은 좀 이런 거였나요? 저는 이제 끝나고도 사실 어제 좀 놀랬어요. 잠 자기 전인가요? 한 11시, 10시 반 정도에 막 속보가 뜨는데 뭐 SNS에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SNS, 네. 뭐 한국 뭐 문제 있던 거 아니야? 니네 혁명 속청 이러면 한국에서 사업 못하지. 약간 이런 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 자리에 못 앉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또 잘 끝났다.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속보는 나오고 있고요. 뉴스도 한번 플로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저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을 했다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음. 이 연준의 독립성 부분에서 네. 조금씩 이제 잡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는 거지도 금리 인하라고 확실히 좀 생각했다가 약간은 이거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걱정이 좀 부분들.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증시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는 우리만의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힘을 서로 겨루기를 하면서 반응하게 했는데 오늘 약간 코스피 코스닥 방향성을 좀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이분한테 모를 때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경제 똑순이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요. 똑순이. 우리에게 경제 과외를 해주는 과외쌤이라고 어울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로 똑똑해지는 시간입니다. 정혁영 책임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네. 똑부러지게. 우리 경제 똑순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연구원님 사실 잠을 좀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오늘 매크로 이야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아침까지 네. 사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대통령도 이후에 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시 15분,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회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근데 이제 제가 밤을 샐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회사 와서 이제 막 출근길에 뉴스를 봤는데 우려한 것보다는 그래도 되게 성과가 이제 저희가 조선, 원자력, 그다음 뭐 방산 이런 데에 성과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어제 이제 계속 뉴스 플로우를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우호적인 대답보다는 계속 이제 뭐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우려가 컸었는데 그래도 지금 MOU 같은 경우가 11개 정도 이제 체결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서도 이제 기대하지 못했다가 뭐 군함 뭐 이런 설비 이런 걸 지원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MOU들이 체결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협상 한미 그 정상회담의 결과는 좀 잘 나왔다. 근데 이제 다만 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요런 그 조선 방산 요런 쪽에 그 주식 퍼포먼스가 이제 좋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월의 이제 연설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밤에 이제 미국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주말 사이 넘어오면서 정말 파월이 이 금리 인하의 문을 완전하게 연 것일까? 그냥 살짝 열기만 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더해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내려가는 게 좀 하방이 막혀버리고요. 이런 그 미국과의 상황이 좀 오늘 한국 증시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료가 참 많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재료들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증권가의 반응은 한미 정상회담은 대체로 그래도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무난하게 선방이고. 넘어갔다는데 네. 오늘 반응은 뭐에 좀 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쪽, 뭐 미국 증시 영향? 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계속 연준에 네. 대한 독립성,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쿡 이사한테 자꾸 이제 사임하라 이제 하는 이런 얘기도 그렇고 연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의 폭에 대한 그 우려들이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꼼꼼한 우리 정혁영 연구위원님과 함께 네. 자료 보면서 좀 알아볼 텐데 선금융 후실물 뭐 이것도 뭐 좀 눈에 띄고 그렇죠.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한국 시장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좀 6월까지는 되게 기분이 많이 좋으셨을 텐데. 기분이 좋았죠. 아우 그때 좋았죠. 날아다녔죠. 네, 저희 모두 네. 이제 행복했을 그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게 7, 8월 오면서 저희가 지금 박스권에 네.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희가 한국 시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지나갔던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기대감 때문에 이 6월 달에 코스피가 매우 급등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보시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밸류업 프로그램 23년에 이제 발표했을 때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이제 실물 지표는 그 이후에 거의 뭐 1년 정도 있다가 움직였던 그런 그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도 이번 연도 초에 이제 독일이 확대 재정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실물 지표는 이제야 여름에서야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을 보면 사실 금융 지표는 사실 이 투자자분들이 매우 빨리 움직이시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그 빠른 행동 덕분에 요 금융 지표 같은 경우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로 집계되는 요 매크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집계되는데 좀 한참 걸린다. 그래서 먼저 금융 지표가 움직이고 나서 이제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현이 될 때 그 이후에 후로 실물 지표가 움직인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지표가 금융 지표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와서 새로운 뭐 AI 산업을 시작을 하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 이제 300조 원으로 만들고 이제 방한 관광객이 이제 지금 2천만 명 연간 2천만 명 수준에 이제 불과한데 요걸 3천만 명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캐대현 뭐 이러면서 지금 한국 K-팝 그 K 콘텐츠에 대한 그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 소프트 파워를 키우겠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 벤처 기업 한국의 이제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요런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제 먼저 올랐었는데요. 이제 요 정책 효과가 한국의 요 하늘색 선, 요 실물 지표에 발현 이렇게 개입되기까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좀 있다가 요 실물 지표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괴리가 커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금융 지표는 먼저 급등을 한 네네네. 상태이고요. 네. 실물 지표는 아직은 이제 요 상반기에 요 상황에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했던 정책들을 계속 좀 빠르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 이제 뭐 5대 그리고 이제 요 5대 그 목표를 원하는 뭐 123개의 뭐 그 제도를 이제 실제하겠다, 실행하겠다 요런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의 어떤 빠른 그 움직임이 앞으로 한국의 실물 지표를 반등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박지훈 부장님 월요일날 나왔는데 정혁영 연구원이 저장표 하나를 줬다 하면서 세 가지 화살을 이제 저희 잠깐 보여주셨어요. 근데 네. 설명 많이 안 해주시고 네. 이건 저기 내일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억이 좀 나는데 네. 저 궁금한 게 이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자 수준 낮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진국형 경제 모델로 우리는 계속 전환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그럼 선진국형 경제 모델은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가 네. 남들이 많이 안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설명을 조금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보통 선진국형 경제 모델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한국과 뭐 중국 이렇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국가들의 전형적인 그 성장 동력이 사실 제조업과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 계속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건 요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서요.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한 무형 투자에 대한 가치가 좀 올라가는 그 모델이 바로 요 선진국이 갖고 있는 경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건으로 되어 있는 재화, 굿즈들은 많이 수출을 하는데요. 미국, 뭐 스웨덴, 덴마크 요런 그 북유럽 국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수출하는 그 제품들은 재화보다는 사실 서비스에 조금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빅테크들이 계속 이 유럽에서 규제받는 거에 대해서
대해서 되게 발끈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출을 1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저희 이제 우리 그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너네는 재화를 많이 팔잖아 이렇게 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파는 국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뭐 특허권, 상표권, 프랜차이즈 영업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비스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로 된 것을 사실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유형 제품들을 팔았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설비를 돌리지 않아도 이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특허권, 그다음 이제 산업 재산권, 이제 지금 저희가 잘하고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게 이 음악 영상 저작권, 그렇죠. 그다음 이제 미술 뭐 이런 도형 저작권 이런 것들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이제 막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포션을 국가 경제에서 포션을 늘리다 보면 그동안 한국이 어떤 설비 투자에 치중되어 있던 이런 산업 모델이 이제 고부가 가치로 이제 지적재산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점에 서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조업체들의 어떤 영업이익률 보시면 보통 뭐 한 자릿수 나오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그 치중되어 있던 경제 모델들이 좀 고부가 가치로 무형 투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요 1인당 지적재산권 수지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무역 수지하면은 얼마 물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수입했냐 그 수출 빼기 수입의 금액을 저희가 순수히 벌어들인 돈을 수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각 국가의 인구 당으로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 사실 한국과 그다음 독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지적재산권에서도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적자국이에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요 적자 이제 중국보다도 지금 낮아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요 지적재산권 투자를 좀 올려야 하는 그게 한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3%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지적재산권을 투자에 대한 늘리고 요게 이제 성장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하면서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본 저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 캐대온이 우리 거였으면 IP가 우리 거였으면이라는 생각도 하고 네. 라부들을 보면서도 중국이 인형만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형을 통해서 이 부가가치를 또 캐릭터를 통해서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없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아쉽긴 그러네요. 했는데 저런 데이터가 또 있을 줄은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중국이 이제 적자국이다. 네. 지적재산권 적자국이다. 근데 일본도 적자국이었다고요? 그렇죠. 네, 일본이 네. 적자국이었다가 흑자국으로 전환됐던 그 네. 사례가 네, 이제 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일본 그 경제를 보면서 좀 부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에 이제 그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경제가 많이 폭락하기는 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일본이 이뤄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동안은 이제 지적재산권 수입이 더 많았던 적자국이었다가 이제 2002년에 흑자국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일본도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게 네.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제 한국 공장을 한국에 갖고 있다가 이제 대미 이런 그 한미 무역 회담 때문에 이제 한국의 설비 투자를 미국으로 많이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 압박을 가장 먼저 받은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1980, 90년도에 일본 자동차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도 니네 땅에서 일본 땅에서 만들어서 가져오지 마. 여기서 미국 땅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때부터 그랬군요. 공격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 해외 공장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공장이 늘렸더니 당연히 이제 결과는 일본 내의 설비 투자, 공장 설비 이런 것들은 이제 비게 되는 저희가 보통 이제 공동화라고 하죠. 그렇죠. 그 공장이 공동화되는 이제 부정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하나는 이게 일본의 기술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수출을 늘리는 결과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도 이제는 생산 설비를 만드는 그런 유형 투자는 해외에 좀 싼 국가, 뭐 아시아 국가라든가 아니면 실제 물건을 팔아야 하는 미국에 넣고 오히려 이 일본 내부에서는 R&D, 그다음 이제 연구개발 요런 그 고부가 가치 산업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이 해외 그 기지가 이제 다양화되면서 이게 분업화 체계가 일본 내에서는 고부가 가치로, 그다음 일본 외에서는 약간 저부가 가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좀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서 되게 큰 변화를 이뤄냅니다. 제가 이 오른쪽에 가져온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 일본의 그 TV 애니메이션 방송에 대한 그 개수를 좀 가져온 건데, 네. 요 기존 거는 이제 원래 만들었던 거 계속 재방을 하는 거를 이제 말하는데, 실제로 요 서비스 콘텐츠 업황이 얼마나 잘 굴러가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신규로 몇 개가 창출됐냐를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90년대부터 보시면 신규로 방영되는 TV 애니메이션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일본이 이제 수출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다 보니까 사실 수출 무역 수지는 좀 적게 찍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의 BOJ가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내에 과잉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콘텐츠 산업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뭐 드래곤볼, 세일러문, 슬램덩크. 슬램덩크 이런 TV 애니메이션들이 다 네. 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일본이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면서 일본을 이 지적재산권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바꾸는 이런 그 스텝을 밟아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일본의 2000년대, 1990년대 스텝이 지금 한국의 2020년대 스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 20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뭐 일본을 좀 뒤쫓아가고 따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성장 속도 보면 우리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맞짱을 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니메이션 말고는 웹툰 산업도 괜찮고 음악 산업, 영화 산업, 콘텐츠 괜찮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거기서 한계가 좀 부딪히면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활용도는 한국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 높다, 좋다. 왜냐하면 이 일본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크긴 했지만 이 애니메이션과 동반 성장하는 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보시면 지금 이제 드라마, K-팝 이런 게 잘 되면서 지금 화장품 수출도 같이 가고 있고요, 식품 수출도 같이 가고 있고, 이렇게 파급 효과는 지금 한국 2020년대 콘텐츠가 조금 더 강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번에 뭐 캐대언 이런 거 되고 나서 농심에서 이제 그 관련된 굿즈들 이제 신상품을 그렇죠. 출시를 네.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은 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저변은 훨씬 더 일본보다 크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 일본이 막 올라갈 때 어떤 다른 산업들이 성장한 게 있었나 보면 또 크게 이 일본에는 파급 효과가 제한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파급 효과 쪽에서는 이제 한국이 누릴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조금 더 크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이런 콘텐츠와 장난 아닙니다, 우리도. 네. 지금 체급으로 따지면 우리 경쟁력이 조금 더 핫하고 뭔가 궤도해지고 네. 뭔가 필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한계점도 있다면 이런 거 좀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그 지금 한국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가 활발하게 이제 궤도에 올라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한국도 이제 지적재산권 수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저부가 가치 위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국의 그 1인당 지적재산권 수출이 일본 바로 밑에 요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요 캐나다, 호주 요런 국가들하고는 저희가 이제 비등비등한데, 사실 요 북유럽 국가들 이제 뭐 시계 요런 것들이 유명한 시계 때문에 스위스, 그렇게 높구나. 네, 그리고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북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요런 고부가 가치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화도 약간 그 특허권을 많이 낼 수 있는 네. 재화를 중심으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요 북유럽 국가들은 좀 고부가 가치 위주인 거예요.
근데 사실 보시면 이들도 시계도 사실 재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차이가 날까라고 해서 보시면 한국은 사실 저희가 특허권을 출원을 하고 요 지적재산권 수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보통 생산 공정 위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를 되게 잘 만들긴 하지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 가진 그다음 뭐 독일이 가진 그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뭔가 원천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이런 중간에 제품 공정 중심이기 아하. 때문에 아직 한국은 이 부가가치가 좀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반면 이제 미국 뭐 애플의 디자인을 하는 이제 그런 본사에서 갖고 있는 그 특허권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 원천 기술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시계 유명한 그 명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좀 고부가가치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요 부품 위주에서 어떤 생산 공정 그 중간 설비 위주에서 원천 기술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좀 한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도 아까 이제 적자국이었다 1990년대에는 그런데 어떻게 늘렸냐 봤더니 이제 자동차와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선 일본이 1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디램 요런 건 아니지만 소부장 쪽에서의 그 특허권을 로열티 수익을 좀 늘려갔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형 설비 투자는 좀 낮아질 수 있어도 이런 로열티 기계와 자동차 관련된 원천 기술에 대한 수익이 좀 많아서 이런 그 유럽 국가들이 지적재산권의 수출에 있어서 좀 강점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요즘에 네. 그 원전도 그렇고 원천 기술이란 요 단어를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진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시장 잠깐만 보고 갈까요? 네.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폭 확대하나요? 0.7% 하락, 코스닥이 0.3% 상승. 오늘 요런 날 네. 또 위원님과 함께 하나하나 쪽집게 과외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는 또 나름 강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K 뷰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컨텐츠 아까 이제 컨텐츠 캐대언이 유행을 타니까 풀무원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보세요. 네. 식품 좋아한다. 그리고 국중박 와가지고 다 막 그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관광과 소비의 트렌드를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맞아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활용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약간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이 이제 그동안은 해외의 선진국 문화를 소비하는 국가였다면 이제는 좀 문화 수출하는 그런 국가로 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에 제가 좀 보고 있는 그 데이터 중에 한국으로 오히려 들어오는 관광객이 거의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년 그러니까 우리도 만에. 많이 나가는데 하지만 들어오는, 들어오는 게? 그 속도가 되게 7년 만에 가장 빨리 이제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네.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 먼저 보시면 이 한국의 GDP 가운데 이제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소비 금액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GDP 대비 비중으로 좀 나눠봤을 때 지금 이 과거에 평균 하면은 한 0.8% 정도를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GDP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여행 와서 뭐 음식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가고 이런저런 거 사고 하면서 이제 소비를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0.2,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던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번에 24년 말 25년에 처음으로 이제 0.8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9월, 10월에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단체 관광객들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비자 이런 허용이 되고 이번에 그 한일 그 무역 정상회담에서도 네. 그 한국과 일본의 워킹 홀리데이 얘기가 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은 원래 이제 윤 정부 때부터 요 교류가 사람들이 여행 가는 교류가 좀 많이 활발해지고 있었는데 그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국도 황금 연휴긴 하지만 일단 중국, 그다음 일본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도 황금 연휴 한국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요거 K 관광 매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들어오나라고 해서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한국이 그동안 이제 문화예술 저작권 수출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넷플릭스에 파는 거, 판권 파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방송 내보내는 거, 영화 수출하는 거, 그 수출이 딱 22년도에 수입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적자국에서 이 문화예술 저작권만큼은 흑자국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IT 기술 이런 쪽에서는 좀 아직 한국이 경쟁력이 좀 낮지만 이런 문화 쪽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22년부터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2년부터 뭔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콘텐츠 시장을 300조 원으로 만들면서 이제 이 콘텐츠 기업들 R&D 비용을 뭐 세금 공제해주겠다. 그쵸. 뭐 이런 법안들이 좀 나오면서 이 콘텐츠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요 관광객들이 이제 오다 보면 한국에 있는 뭐 화장품, 식품 이런 것들도 사가고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걸 계속 구매하게 되니까 한국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뭐 화장품도 그렇고 문화도 네. 그렇고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우리 문화가 이제 관심을 받은 그런 어떤 시절을 보면 주로 이제 큰 것들, 어떤 것들 큰 있죠? 기업들 뭐 이렇게 뭐 위주로 뭐 우리 자동차라든지. 뭐 그렇죠. 네. 화장품 같은 것도 뭐 음. 아모레퍼시티 아, 뭐 더 이런 큰 것들. 위주로. 근데 음. 해외에서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화장품을 보면 이 우리조차도 이런 제품이 정말 있었나? 중소 브랜드. 네. 네. 이런 것도 저는 많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느껴요? 저는 사실 뭐 조금 관심이 없는 분야긴 한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지내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어머니 화장대에서 보던 것들이랑 너무 종류가 다양해지고 내가 모르는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들도 많이 있어서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토니모리 뭐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또 다른 브랜드들이 진짜 엄청 다양하죠. 많더라고요. 네. 예. 이런 그게 것도 이제 변화로. 맞아요. 그 네. 변화들이 좀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체감하는 게 틀리지 않은 현상 맞군요. 네. 아.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화장품 수출을 보면서 되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판로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좀 자료로 만들어 봤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번에 이제 화장품 수출 저도 이제 과거 뭐 17년, 18년 요때 이제 뭐 따이궁들이 와서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갔다. 맞아요. 네. 요때는 사실 저도 그 주식을 뭐 아모레 그다음에 이제 LG생건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다 이제 조그만한 주식들이 같이 올랐던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작년 상반기에 이제 막 펼쳐졌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요 화장품 수출 하나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원료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이제 수출이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하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콜마 이런 OEM, ODM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K 화장품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용기와 포장재가 매우 신선하다. 아, 그래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뭐 모양의 제품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신선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용기가 쓰니까. 저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네. 보시면 뭐 핸드크림이 사과 뚜껑에 아. 사과 모양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그냥 맞아. 되게 익숙했던 네,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귀엽네. 외국인한테는 되게 새로웠던 거죠. 저도 뭐 요즘 트렌드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20년 전부터 보던 그 트렌드들이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는 지금에서야 좀 회자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화장품이 엄청 또 인기가 많았을 때 특히 중국발로 인기가 많았을 때는 굉장히 고급 브랜드 네, 전략을 많이 맞아요.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이게 선물 꾸러미를 보면 와 저거 한 개 엄청 비싼 브랜드인데 이렇게 들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다변화되고 네. 가격 경쟁력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괜찮을 정도로 네, 합리적인 가격이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올리브영의 힘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올리브영도 정말 큰 축을 차지하죠. 가서 이제 막 다 써보고 가서 이제 경험해보고. 테스팅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맨 얼굴로 들어갔다가 풀 메이크업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그래요. 보니까 한 바퀴 쭉 돌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져서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여행 오시면은 뭐 다이소, 그다음 올리브영 그쵸.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쓰고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이 화장품 수출에서 이제 저도 이게 1990년대 일본도 화장품 수출이 되게 외국으로 진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2020년대 한국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일본도 딱 대형주 위주로 고가 프리미엄 라인만 이제 개척을 해서 그때는 확산 효과가 되게 좀 제한적이었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요 화장품 하나로 중소기업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는 걱정되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네. 연구원님. 미국에서 이제 $800 이하의 소액 수입품 면세 제도를 이제 폐지를 한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그 네. 정도는 이 정도는 면세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면세로 들어올 수 있지라고 하면서 활발하게 이렇게 구매도 좀 일어났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음.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화장품 가격이 되게 뭐 2만 원, 3만 원 요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이제 외국인 그 소비자들이 되게 잘 사용을 하셨을 건데 이제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되다 보면 그 수요가 좀 깎이는 효과는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게 고가였을 때에 10% 부과되는 것과 지금 이제 저가였을 때 3만 원일 때 15% 부과돼서 이제 뭐 34,500원 요 정도 되는 거는 오히려 수요층의 어떤 로열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 좀 이게 수요가 깎여 나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고가를 이렇게 타깃을 한 것보다 이 저가 라인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 고용 뭐 이런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속에서도 좀 한국의 화장품들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해 주셨으니까 잠깐 광고 보고 와서 네. 관세 얘기도 그렇고 우리 수출 얘기도 그렇고 조금 큰 얘기 해보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저희 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네. 저희가 놓치는 뉴스가 있다면 댓글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여경 연구위원 함께하고 있고요. 시장 잠깐만 좀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가 0.87% 하락, 코스닥이 0.3% 상승 이렇게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1% 넘게 좀 크게 빠지고 아니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 이재용 회장이 저 젠슨왕과 정말 만났잖아요. 뭐 뜨거운 포옹을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 뜨겁게. 그거는 정말 밀착 이게 인사 느낌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었다는 포옹을 느낌으로 사진으로도 얼마나 꽉 껴안는지가 보이는데 약간 놓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둘 저도 중에 약간 그런 생각해요.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정규장 시작 전에는 네. 조선주도 좀 좋았거든요. 근데 좀 차익 실현 매물인지 하락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저는 오늘 좀 네. 궁금했던 게 대한항공 주가 어디 쪽으로 향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 왜냐면 100대. 야 보잉 거의 살려준 느낌으로 대한항공이 네. 그렇게 그래서 요런, 단일 계약으로 가장 크게 또 계약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매크로 여쭤볼 차례여서 네. 약간 좀 시장 여쭤보는 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위원님은 오늘 시장 상황 뭐라고 좀 야 해석을 이거 진짜 좀 어렵다. 해보세요. 네.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갖고 있는 네. 데이터를 좀 후행적으로 보는 사람이어서 그렇긴 음.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은 좀 미국의 어떤 연준 독립성 그리고 이제 연준 금리나 폭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 같다. 아 우리가 그걸 더 본 거예요 시장이? 그런 그걸 것 좀더 크게?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원방 이런 것들이 좋을 거는 사실 미리부터 알고 이미 있었던 알고 있었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미 회담이 잘 안 되면 사실 이것보다 이제 더 크게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건데 또 이런 그 테마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이제 계속 갖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갈 때 뚜껑 열어볼 때까지 아는 게 아니다. 이런 그 신중한 모습들이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월화 연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어떤 테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계시지만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좀 그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네. 우리가 이제 좀 거시경제 금리 맞아요. 어떻게 될 크게.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심상치 않다 금리 얘기 들으면서 이더리움 뭐 사상 최고가 갔다는데 하루 만에 9%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금리에 대해서
뭔가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그리고 네. 약간 안 할 수도 있겠네 쪽으로도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수출 이야기부터 하면서 쭉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워낙에 이제 수출을 또 꼼꼼하게 항상 짚어주셔서 아. 8월 수출 어떻습니까? 네. 네, 이제 아까 제가 답변하시는 거 보고 왜 이렇게 편안하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냐라고 이제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 단위로 이제 펀더멘털을 알 수 있는 그 한국 수출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번 8월 같은 경우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제 1일에서 20일까지 봤을 때 일평균으로 한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 한국 수출의 그 전망치를 올해 이제 마이너스 4% 보다가 올해 한 0.5% 정도 이제 마이너스 전환되진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지금 7, 8월이 되게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록 미국으로 나가는 것들은 아직 자동차 수출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오히려 유럽 경기가 지금 유럽은 금리를 2%까지 내려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좀 경기가 실물 지표가 돌면서 이런 그 한국의 수출을 좀 이렇게 하방을 받쳐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수출이 이번 7, 8, 9가 사실 저는 이제 보릿고개일 줄 알았어요. 작년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의 G2 무역 합의가 이제 뒤로 밀리게 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일 전에 무역회담을 이제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한국의 이 수출 낙폭이 크게 우려 대비는 좀 선방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나가는 건 제한되나 오히려 유럽이나 아니면 베트남, 대만 이런 쪽에 그 IT 수출이 양호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중국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네. 이제 자꾸 이제 최신 뉴스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하고 연결을 짓게 되는데 네.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미국 정상도 오고 중국 정상도 오고 아유, 뭐 여기서 이제 네. 북에서도 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어쩌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네. 요게 이제 시기가 10월 말 뭐 요 정도다 네. 보니까 그 미중 관세 유예 시기 바로 직전이죠. 앞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서 또 어떤 부분 봐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지 그 않나? 무대가 한국이라는 게 굉장히 또 그러니까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도 보세요? 관전 포인트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세 유예 기간이 8월 12일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회담을 하고 나서 런던 뭐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무드가 되게 부드럽게 흘러갔던 이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먼저 이제 10월 말에 뭐 만나서 어떤 조율 뭐 아니면 대화 이런 걸 이제 나눈 다음에 요 11월 10일로 지금 못 박혀 있는 요 기간이 조금 더 또 연장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 상호 관세를 100% 세 자릿수가 아니라 더 아래로 내리겠다 이런 그 긍정적인 뉴스들이 10월 말부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2월에 보통 저희가 산타 랠리라고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8, 9월에는 사실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도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좀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갈등 국면이 조금 봉합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8월 CPI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표를 네.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8월 CPI는 미국보다 관심은 좀 덜 하긴 하죠. 그렇죠. 얘기를 드리려고 네, 했어요. 뭐 그러니까 맨날 미국 숨어 있어. CPI 는 네. 맨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 초반에서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한국 경제에 충격이 주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요 그동안 올랐던 스물스물 올랐던 요 음식료품, 그다음에 이제 이사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런 가구 물가가 올랐던 것들이 좀 3분기에는 다시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요 음식료 가격을 이제 너무 올리지 말아라. 뭐 이런 그 정책 압박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유가가 계속 이제 안정권에서 60에서 70달러권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도 물가가 뭐 2.2%
2% 이상으로 이 분기 평균으로 했을 때요. 그 이상으로 솟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제 그동안 CPI가 이번에 이제 2.8로 예상치 안에 이제 인라인하게 나왔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된 PCE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방 압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3%까지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CPI는 미국의 임대료가 계속 물가를 내려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물가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재화 쪽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물품들, 중국에서 들여오는 뭐 장난감, 완구, 뭐 이런 의류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PCE에는 조금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PCE 물가에 대해서는 좀 아직 투자자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 이제 추경이 혹시나 물가를 좀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했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면?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물가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가가 이렇게 안정돼 있는 이런 선상에서는 어떤 수요 측의 물가,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라고 하죠. 그런 물가가 한국 물가를 다시 3%를 올릴 만한 정도의 힘은 아닐 거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2.2%대 초반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국 물가는 한국은행의 그 통타깃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금통위도 있는데 네. 언젠가부터 이제 물가는 그렇게 큰 고려사항은 그렇죠. 아니고 뭐 네. 부동산이라든가 음. 미국 정책이라든가 뭐 관세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하나의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물가는 음. 뭐 흘러가고 있다. 그런 방증이 아닐까? 네, 네, 맞습니다. 싶기도 하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 비롯해서 지표 몇 개 좀 연달아 좋습니다. 네, 네.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다음 주가 네.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그래요. 주가 음. 맞습니다. 이제 항상 매월 첫째 주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이런 기간인데요. 이제 저번 주에 보시면 미국의 8월 그 S&P 제조업 지수가 되게 잘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좀 안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I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S&P만큼 잘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요 ISM과 S&P 같은 경우는 샘플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S&P는 딱 그 미국 영토 내에 있는 공장에 서베이를 돌리고요. ISM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한테도 그래요? 서베이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미국 경기가 조금 더 강하고요. 미국 위주의 경기가 강하고 오히려 해외 경기가 좀 약하다는 이런 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ISM이 바로 요 50 위에 확장 국면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 미국에서 이 IT와 자동차, 뭐 운송 장비 이런 쪽에서 부문의 이 신규 수주가 이제 증가한 거는 이제 미국 경기가 급하게 뭐 침체로 가는 이런 시그널인 좀 아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바이오나 의료기기 이런 쪽이 있는 필라델피아 연준의 그 제조업 경기는 좀 낮게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IT는 잘 굴러가고 있는데 약간 바이오나 의료기기 이런 쪽에는 약간 업황이 슬로우한 이런 차별화된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보여주세요. 네, 다음도 다음 지표죠. 장표는 네, 저는 네, 네. 공장 주문. 이것도 중요해요. 네, 이거를 제가 네. 처음 가지고 나온 거 전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7월 공장 주문. 네, 네. 요게 사실 그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 중에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이제 수출하고 가장 연관돼 있는 지표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뭐 조선도 그렇지만 수주 얼마 받았냐 이런 것이 되게 주가의 그렇죠. 중요한 그 프락시잖아요. 그런데 요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주문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미국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문을 얼만큼 내오는지 그걸 이제 금액으로 주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다만 요게 발표가 좀 늦게 돼서 9월에 7월 데이터를 보시면 뭐야 2달 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저 있겠지만 옆에 괄호안이 이제 날짜죠? 네, 맞습니다. 발표 날짜. 네. 발표 날짜가 이제 네네. 다음 주 이제 네네. 9월 3일 날 네. 발표가 될 건데 요 미국의 캐펙스 사이클이 사실 네. 저는 그동안 미국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요 하늘색 선이 개정되기 이전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약간 불안한 느낌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 그냥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요게 약간 2012년도의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아. 고점에서 있다가 언제 툭 떨어질지 몰랐던
이제 그런 불안한 상황 중에 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미국이 투자를 안 하면서 경기가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그 우려를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데이터를 이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25년도에 훨씬 더 캐펙스 사이클이 컸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캐펙스 사이클이 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요게 쉬었던 3년 동안 쉬었던 이 자본재 주문이 이번에 이제 26년도에 금리 인하가 좀 되고요. OBBB 법안 효과가 좀 발현이 되면 요 지표가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좀 업사이드가 열린 이제 저는 좀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미국이 캐펙스 투자를 한다면 아직 미국 내에는 공장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캐펙스 투자를 하면 한국도 팔 수 있는 게 생기겠구나 내년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캐펙스가 올라간 그 부문을 보니까 보통 IT 설비였어요. 네. 한국이 잘 파는 컴퓨터, 통신 장비, 이제 전력기기, 이제 요런 수주 금액이 22년도에 좀 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6년부터 다시 좀 유형 투자가 좀 시작이 되다 보면 한국이 그 수혜를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미국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4.5%에 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좀 관세 미국과 중국과의 그 합의가 마무리가 되고 좀 금리가 한 100bp 이상 좀 떨어지게 되면 요 캐펙스 투자가 다시 늘 수 있는 또 다른 사이클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9월 3일이고요. 이제 9월 가장 5일. 5일. 네, 지금 중요한. 날짜별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네. 파월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고용이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고용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9월 5일에 나오는 8월 미국 고용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이제 보고서 작성하면서 작년 8, 9, 10, 11, 12 올해 8월부터 쭉 추이가 어떻게 될까? 고용을 비롯한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속도와 네네네. 그다음 달러의 어떤 그 추이와 네. 뭐 원달러 환율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1년 전과.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전과 이벤트가 일단 7월 고용이 쇼크였다. 요게 이제 하나가 공통점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7월은 닮았지만 이게 8월부터는 차별화가 될까? 아니면 또 똑같이 흘러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8월에 발표되었던 7월 실업률이 이제 지금은 4.2로 이제 개정되었지만 속보치가 4.3이었어요. 그래서 요 작년에도 실업률이 4.3 나오면서 샵룰이 이제 발동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빅컷이 나오게 되었죠. 네. 9월 달에.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보시면 이번 7월 실업률이 이제 4.2로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번엔 충격이 좀 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연도는 계속 고용이 안 좋은 걸 사람들이 그래도 염두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초부터 계속 4%대의 실업률을 보셨기 때문에 4.2, 뭐 이 정도는 0.1%포인트 정도는 높아질 수는 있지.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24년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실업률이 좀 올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요 상단은 좀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실업률이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실업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네. 이번 25년도에 트럼프가 이제 와서 이민자들을 많이 단속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미국 내에서 이민자 그 인구 수가 좀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여기서 더 급하게 뭐 4.5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번 올해는 작년만큼 막 100bp의 인하가 가능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업률 상승폭이 크지 않으니 아마 이번 연도는 딱 50bp 정도 좀 금리 인하를 해주고 오히려 내년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새로운 이제 그 연준 의장을 네. 선임을 할 거잖아요. 이제 저희는 보통 한 1월 말쯤에 발표되겠다 이렇게 내년 1월 말쯤에 발표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 트럼프가 원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 그러니까 막 보통 뭐 1%까지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진짜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아마 내년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깔려 있는 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막 침체로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닌 모습이어서요. 올해의 그 금리 인하 폭은 한 50bp 정도로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 9월부터 시작은 된다라고 생각은 네.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지표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실업률에 과연 이민자 정책이 들어가는 것인가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이민자는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실업률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포함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고용 조사를 할 때 기업 조사와 이제 가계 조사가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가계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업률을 산출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내가 이제 불법 이민자기는 하지만 그 통계에 이제 부분적으로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진입자 중에 이민자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업률을 24년도에 쭉 올렸던 그런 그 효과가 사실 23년부터 있었어요. 미국 실업률이 이제 저점을 23년에 찍고 쭉 올라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유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마 그런 현상이 25년도에는 좀 차이점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 물어봐. 질문 드려도 어쨌든 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신호를 분명하게 줬다. 네. 아주 시장이 환호를 한 게 하루였거든요. 하루. 어제 이제 간밤에 좀 약세로 마무리가 네. 되면서 이제는 시장이 이제 다음을 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어. 금리를 내린다는 거야.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뭐 물가 고민은 그럼 다 사라진 건가? 여러 가지가 좀 약간 복잡하게 됐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라고 하는 게 이 물가와 고용 간의 이 관계를 그렇죠. 맞춰야 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CPI가 상반기에 조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오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 까만 점선이 CPI인데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누워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 물가가 상승한 여파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요 CPI는 사실 후행 지표이고 선행 지표로 이제 요 PPI가 네. 이제 꼽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PPI에서 사람들이 좀 놀랬던 게 요 유통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올랐다. 거의 전년 대비해서 뭐 8%요 정도까지 올랐다. 요런 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본인들이 리테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과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가 이제 들여오는 요 가격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요 가격 차이, 그러니까 관세 가격을 기업이 좀 흡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근데 요게 무한정 이 기업이 출혈을 할 수 없으니 아마 하반기에는 요 금액을 이렇게 올라간 물가를 CPI에 내려 보내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지금 뉴스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하고 있느냐. 그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되게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가 요거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월마트, 홈디포, 나이키, 펩시코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미국의 가장 이제 그 소매업체들이 그렇죠. 소비자와 밀접한 가까운, 이런 그렇죠. 물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이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을 이제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은 이제 보고 있지 않겠나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작년에는 이제 24년도에 물가가 높았다가 이제 물가가 이제 좀 내려가면서 이제 이 9월부터 100bp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 있었죠. 미국이.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 물가가 좀 눌렸고요. 유가 때문에 네. 물가가 낮아서 그런데 아마 하반기에는 요 물가가 3%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은 경기가 좀 안 좋고 슬로우해지고 고용 시장이 힘든 건 알겠는데 일단 요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제 그거를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같이 100bp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좀 이제 모더레이트하게 이제 50bp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표 2장 남았는데
있는데 너무 이제 좋은 장표인데 아까워서 네. 두 장 한꺼번에 그래서 음. 마무리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업률 네. 쪽에서 보시면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그래프랑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그 실업률이 되게 4% 올란 게 너무 이제 시장의 쇼크였어서 이제 금리를 100bp 인하해 줄 만한 이제 요소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에 머물러 있는 실업률이 어떤 100bp까지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장에서 작년에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요 샵률이었었잖아요. 네. 이게 0.5를 찍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제 요 그 지표가 이제 샵률이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실업률은 4.2까지 오긴 했지만 요 샵률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기가 고용은 슬로우해지지만 뭔가 침체를 우려할 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물가는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7, 8월까지 슬로우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이게 계절적으로 미국은 4분기 고용이 3분기보다는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들도 다시 이제 개학을 하고 이제 보통 4분기에는 쇼핑 시즌이 이제 그렇죠. 많다 보니까 네. 이제 3분기는 고용이 안 좋아서 금리 내려달라 하겠지만 이제 4분기 때 고용이 조금 회복이 되면 요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올해 100bp까지 할 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요? 마지막 장이죠?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국을 되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제 원화 약세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요건 이제 달러 기준인 거고 이제 좀 작은 걸로 가져와서 죄송한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갑자기 이제 11월에 1,400원 찍고 나서 거의 이제 저희 1,480원까지 이제 올라갔던. 네. 근데 사실 맞아요. 요거는 비정상적인 구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정치 노이즈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원래 수출을 마이너스 4% 역성장할 거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번 연도에도 역성장은 아니겠다. 한 플러스 0.5 횡보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번에 원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큼의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좀 1,300원 초중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뭐 일타 강사였어요. 한껏 그러니까. 똑똑해졌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채팅창 중에 네. 대본이 없다면 AI실 거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본 없으세요. 자료만 들켰습니다. 보고 예. 자료만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정여경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또 다음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0.87% 하락, 코스닥이 0.36% 상승입니다. 사실 오늘은 뭐 금리도 있다 그러고 네. 한미 정상회담도 있다 그러고 뭐 재료가 많은데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좀 저는 헷갈려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네. 여러분들 왜 모나미 안 사셨습니까? 지금 모나미가 10% 올라가고 있는데. 만년필 그거. 아니 넌 무슨 동네 옛날에 우리 동네 나쁜 형이 맨날 너 그거 좋아 보인다. 잠깐만 좀 쓰자. 이제 트럼프 약간- 대통령이.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아니 그 정도는 아. 줄 수 있지. 그 정도는 뭐. 뭐 우리한테 한 박스 좀 몇 잘해준다면. 박스 줄 수 있죠. 어쨌든 네. 자, 오늘도 시장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에 또 저희 잘 정리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